자, 우리 지난 시간에 최적 단면을 구하는 법을 배웠죠. 최적 단면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RH 동수 반경이 가장 최대일 때, 동수 반경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윤변이 제일 작아야 된다. 혹은 A가 제일 커져도 돼요. 근데 A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A를 높이진 않아요. 동수 반경을 최소로 해야 된다고 기억하시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같은 최적 직사각형의 단면이 있어요. 자, 세로의 길이는 y이고 그 다음에 가로는 b예요. 이 y라는 건 일단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의 면적은 a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b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윤변은 어떻게 구해요? 윤변은 b 플러스 2y가 되죠. 그러면 p는 자, 여기 볼까요? 이쪽에 있는 오른쪽을 전부 다 y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b는 y 나누기 a로 표시해요. 그죠? y 나누기 a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최적수의 단면은 한번 미분한 함수를 제로로 만들 때 생기므로, 자, 다시 한 번 더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최적수로의 단면은 한 번 미분한 y 함수로 독립변수로 미분한 것을 0인 경우로 얘를 한 번 미분해요. 여러분 이거 미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미분하면은 dy 부분의 dp는 마이너스 y2 y의 제곱, 여기 잘못됐어요. y의 제곱분의 a 플러스 2다. 자, 이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제로가 되면 y는 2b가 되는 거죠. 그죠? y는 2b가 되는 거예요. 자,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b하고 y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y 하나씩 날아가면은 y는 2분의 b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동수반경 RH는 p 나누기 a이므로 2분의 y가 되는 거예요. 아, b가 2y가 될 때 최적수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똑같은 철분과 콘크리트를 줬을 때 최적수로 단면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렇게 길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넓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기 좋잖아 그래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적 직사각형 단면은 직사각형 수로의 경우에는 b는 2y일 때 최적수로 단면이 돼요. 이때가 윤변이 최소가 되고 면적이 최대가 돼서 RH가 최대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적 사다리꼴 단면에 대해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법을. 면적을 구하고, 요거는 표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때 윤변도 표에 있었죠. 자, 이때 a와 p를 섞어서 함수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를 y로 미분했을 때의 면적을, 미분했을 때 제로라면, 이때 a가 최대값이 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때 dp분의 dy를 0을 적용하면은 p는 요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상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실수를 하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암기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 사다리꼴 단면에서도 언제가 가장 좋다 하더라라고 하면 60도 이런 걸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대충 외워 두시는 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쵸? 자, 최적 단면이 되기 위한 측면경사 Z를 결정했을 때 Z는 파란 박스 나왔다. 중요한가 보네. 자, 중요한 거 보면 Z는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때 R은 P분의 A가 되고 R은 2분의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 직사각형 단면, 최적 사다리꼴 단면에서의 R값, 그러니까 동수 반경값 구하는 거와 A값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앞서 봤던 표에서 여기 나오죠. 최저 조건에서 나오죠. 자, 사다리꼴에서 알파 값은 60도 그죠? 나오죠? 직사각형에서 b는 2분의 y 그죠? 삼각형에서 알파는 45도일 때 최적수로 단면 그러니까 가장 적은 재료를 사용을 하고 물을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단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원형은 뭐라고 했어요? 원형 여러분 기억나요? 한 번 더 볼까요? 윤변 P가 최소가 될 때 흐름 단면적 A가 최소가 되며 윤변이 최소가 되는 단면은 무슨 단면이에요? 반원형 단면이 된다. 자,
반원형 단면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지만 네, 여기 반원형 단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관수로냐 아니면은 개수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모른다고 답을 하셔야 돼요. 관수로도 될 수 있고 개수로도 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단 내가 표시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는 대기압하고 같기 때문에 이때 흐름은 뭐가 돼요? 개수로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수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수로 구하는 값 A는 P는 RH 값 나오죠? 그 다음에 P, 이때는 독립변수가 뭐가 돼요? D가 되는 거죠. D가 되는 겁니다. D가 뭐예요? 직경을 얘기하는 거죠. 직경. 그럼 2분의 D가 반경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만인 공식에 의해서 A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RH 값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적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수리특성 곡선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관거 내에서 물이 차서 흐르는 경우의 Q는 이때 F 값은 full이에요. full. F-U-L-L. 물이 만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수로가 되는 거예요. 관수로가 될 때에는 유량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관수로가 아닐 때 Q 값이 흐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에 비를 설면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상식적으로 최대로 유속이 빠를 경우에 최대 유량이 흐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수로에서는. 보시면은 최대 유량이 흐를 조건에서 조금 띄어져 있어야 돼요. 자유수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체 관의 직경이 D일 때 수심이 D. 그러니까 많이 흐르는 게 아니라 0.938 정도 될 때에 Qmax가 흘러요. 근데 최대 유속이 발생할 조건은 요 D분의 D가 0.8일 때예요. 아, Q는 AV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Q는 AV라고 했는데 자, V가 바뀌면서 A가 바뀌어버려요. A가 바뀌면서 V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때 최대 유량이 흐르는 조건은 Q가 커지려 그러면 물을 0.938 정도까지만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0.938 이만큼만 채워야 돼요. 대신 최대 유속이 흐를 조건은 조금 더 낮춰야 돼. 그죠? 그러니까 Q는 AV의 연속 방정식에서 V가 빨라져도 A가 변하고 A가 바뀌어져도 V가 변하는데 최대 유량이 흐를 조건과 최대 유속이 흐를 조건이 서로 상이해요. 틀려요.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0.938과 0.8 하나를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조금 나타내면 요거죠. 자, 요 지점이 동그란 관로에서의 가장 유량이 많이 흐르는 지점을 얘기해요. 여기가 0.938, 여기가 0.81. 그죠?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는 지점과 그 다음에 유량이 많이 나가는 지점이 서로 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 되시고 아니면 공사 직원이 되고 아니면 시설업체가 됐을 때 관로를 가져오는 친구들, 업자들한테 이러한 수리 특성 곡선 그래프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버릇에 실려 있어야지 이 관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관로에 모든 그 파이프를 파는 사람들이 파이프를 만들어내면 브로셔에다가 이 실험 결과를 실어야지 여러분이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서 쓸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했지? 안 끌었다니까. 고로. 지금
지금 10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장 개수론의 정상 부등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이라는 말은 normal, abnormal, insane, crazy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그 흐름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개수론에서의 정상인데 부등류의 흐름, 부등류라는 게 뭐죠? 등류라는 게 뭐였어요? 공간상으로 위치에 따라서 흐름이 변하지 않을 때를 등류,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서 흐름이 변할 때를 우리는 부등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급변류와 전변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 강의 내용에서는 개수로의 흐름의 특성, 그 다음에 개수로의 형상, 그 다음에 등류 형성 및 경험 공식, 그 다음에 최적수로 단면, 그 다음에 개수로 흐름 분류, 개수로에서 유속 분포, 그 다음에 등류의 계산, 그 다음에 폐합 관건의 개수로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수로나 개수로에서는 상류와 하류 간의 그 어떤 지점에서의 에너지를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보시면은 책에서도 보시면은 자, 우리 P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로에서 압력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수심을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심. 여러분 저기 수심이 깊으면 깊수록 압력이 높죠? 그래서 맨 처음 저 소문자 P로 쓴 게 바로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마는 뭐냐면 단위 중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알파1이라고 했는데 자, 알파1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뭐냐 하면은 그냥 상수값이에요. 뭐 알파라 써도 좋고 K라고 써도 좋고 기억이라고 써도 좋아요. 대신에 이 G할 때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평균 유속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Z는 여기서 보세요. Z는 기준 단면에서의 여기 수로에서의 중심점에서까지 거리를 나타냅니다. 저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베를레이 방정식에서 한 유선에서의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동일하다. 근데 여기 HL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저기 6장에서 HF라고 썼죠. 그거는 헤드로스 due to friction.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헤드로스를 말씀을 드렸고, 이때 HL은 그냥 헤드로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헤드로스. 수도 손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1번 단면과 2번 단면에서의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와 속도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이 이만큼 흘러왔으니 그때 걸렸던 손실수들을 곱하면 합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에너지선과 동수경사선 그 차이점이 뭐죠? 바로 속도 에너지를 빼면 된다. 속도 에너지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식에서 잘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요 SO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사라고 그랬죠? 이게 델타 X죠? 그 다음에 경사는 사인 세타죠? 요만큼의 거리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Y1은 뭐가 돼요? 수심이 되는 거죠? Y2도 수심이 되는 거죠. Y1은 왜 Y1이 붙었냐? 1번 지점이라고 해서 Y1이 붙은 거예요. Y2는 뭐냐? 2번 지점에서의 수심을 나타낸다고 붙었어요. 그죠? 자, 우리 에너지선은 이만큼 수소 손실이 생긴 거죠? 수소 손실이 생긴 거죠. 뭐예요? 슬로프. 자, 여기 프릭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생긴 경사 곱하기 델타 X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은 개념적으로 틀려요. 만약에 여기가 수심이 이렇게 얕다고 하더라도 우둘두둘두둘 하다 그러면 이 값이 커지겠죠? 그죠? 근데 요 값은 주어져요. 그 다음에 볼게, 하여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에너지 방정식으로 비에너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여기 보면 P1 플러스 Z1 Y1 플러스 SO 곱하기 델타 X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P1 플러스 Z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Z1 플러스 P1은 Y1 플러스 SO 플러스 델타 X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식에서 보면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마분의 P2 플러스 Z2는 Y2 한번 볼까요? Y2는 Z2 플러스
감마분의 P2 이거 맞죠? 그림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일단 수심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수심이 다 맞는 거다. 그러면은 식을 대체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죠. 자, y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자, 요 식에서 얘와 얘를 더한 거를 y1, 얘와 얘를 더한 걸 y2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식이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가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y2가 돼야 돼요. 자, 이게 y2가 돼야 돼요. 이게 y2가 돼요. 자, 근데 하상경사가 제로고 손실수도 HL이 제로라면 하상경사가 없어. 그냥 평행한데 물이 뚝 꺼냈는데 물이 이게 상위에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져요? 얘 없어지죠? 그 다음 수분식 없어지죠?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요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 2예요, 2. 예, 이게 선생님 실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는 뭔지 모르지만 B에너지는 각각의 1번 단면, 2번 단면에서 수심 더하기 2지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B에너지는 뭐냐고 하면 B에너지는 뭐야? 그거 수심 더하기 2지분의 V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수심 더하기 V분의 2지분의 그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 식을 V는 제가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Q는 AV라고 그랬죠. 그죠? 동현아 지금 몇 시고? 15분만 더 일단 하자. 지금이 7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대신에 V1 곱하기 A1 이꼬르 Q1이 돼서 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죠? 요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자, V2는 그러면 Y1분의 2지분의 여기에 V 값을 집어넣고 여기에 V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Q는 일정하니까 단면적만 바뀌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에너지는 Y 플러스 수심 더하기 2지분의 V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비에너지 곡선을 그리면 우리가 Y 플러스 2지분의 V 제곱이라고 했어요. Y 플러스 V분의 2지분의 V 제곱. 자, 근데 이때 수심, 그 다음에 비에너지, 수심, 비에너지 값을 그렸을 때는 자, 요 식에 보시면 요 y 값에 따라 가지고 얘도 이제 y의 함수가 되겠죠. 얘도 y의 함수가 되겠죠. y의 함수, y 값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비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y 이꼬르 x 플러스 x의 제곱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식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죠? 식이 그려져요. 근데 비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요 점을 요 C라는 말로 표시해요. 저 C가 뭐냐? 수심인데 무슨 수심이냐? 크리티컬이라는 거예요. 크리티컬. 자, 우리 크리티컬은 여러분이 6장에서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프라우드 넘버 할 때 배웠어요. 프라우드 넘버 할 때 상류, 사류 해할 때 프라우드 넘버가 1일 때를 우리는 크리티컬 플로우라고 하고 그걸 한계리라고 배웠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 비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 이쪽은 비에너지 커지는 거잖아요. 이쪽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수심이 두 개가 나오죠. 요 시점을 에너지가 같은 점을 두 개로 때리면 수심이 두 개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를 상류. 이때 상류는 업스트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브크리티컬. 프라우드 넘버가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 요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사류로 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수심이 쭉 증가하는 게 아니야. 수심은 물이 많이 불잖아요. 갑자기 부는 게 아니야. 상류로 이렇게 갔다가 한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수심이 확 불어요. 수심이. 사류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류, 사류. 사류는 뭐라 그랬어요? V가 빠르다 그랬죠? V가 빠른 거야. 그때부터 Q가 훨씬 더 증가되면 수심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심에 대해서 에너지가 같은 되게 수심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대응 수심이라고, 대응 두 개 있는 수심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y 플러스 2지분의 v 제곱인데 그때 보면은
상류일 때의 비에너지랑 사류일 때 비에너지랑 동일한 수심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한계류 크리티컬 플러 특정 유량에 대해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흐름. 아까 우리 보통 최대 최소를 나눌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해하기 쉬운데 왜냐면 이게 최소값이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는 에너지 측면에서 이쪽 x축이 에너지가 측면이 될 때는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이때를 우리 한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 얼거나 떨거나 쫄지 말고 x축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 y축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한계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량에 대해서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한계 수심은 C, 어쩌고저쩌고 YC, 한계 이속은 VC, 뭔가 C가 들어가죠. 이거는 크리티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프라우드 넘버를 연상시키고 저 때는 관성력과 중력이 일치하는 지점이고 저때 비에너지는 가장 작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대형 수심은 같은 비에너지를 가진 상류 및 사류의 수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물을 그냥 막아놨어. 물을 막아놨을 때 유속이 어디가 빨라요? 유속이 어디가 빨라요? 이쪽이 빠르겠죠? 그죠? 손으로 살짝 하면 이쪽이 빠르겠죠? V가 빠르죠. 왜? 프라우드 넘버는 V 나누기 루트 GH더라. 근데 V가 빠르면은 여기는 사류, 이쪽은 또 사류. 근데 이쪽에 다가온 수심은 되게 작아지죠. 느리잖아요, 그죠? 이때는 상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우리 비에너지 저렇게 배웠어요. 비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수심 플러스 2지분의 V 제곱인데 Q는 AV니까 V 대신에 Q 나누기 A로 집어넣고 자 수심 Y에 대해서 미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미분을 하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GA 3승분의 Q2 곱하기 DY분의 DA가 되고 자 DA분의 DY를 요 그림에서 T로 두는 거예요. 그냥 T로. 뭔지 모르지만 T로 두는 거예요. 거의 넓이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